3월 둘째 주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강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10살 아들 민수와 8살 딸 미나가 애니메이션을 보며 깔깔거렸습니다. 주방에서는 아내 이수진이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가끔씩 들리는 아내의 콧노래까지. 민준에게 이런 평범한 주말 오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38살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중견 IT 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하다는 평을 들었고, 집에서는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반드시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장모님도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10년 전 장인 어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민주는 홀로 남은 장모를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병원비든 생활비든 장모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민준이 먼저 나섰습니다. 아내 수지는 늘 미안해했지만 민주는 그것이 사위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대요. 민주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차키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애들은 이모한테 맡기고 우리 둘이 갈게요.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은 일요일 오후치고는 붐볐습니다. 민준 부부는 복도를 뛰어다니며 장모를 찾았습니다. 62세의 박영희는 진료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쓰러진 것이라며 며칠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원 수속을 밟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행정실로 내려간 민준은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님 통장 있어요? 응, 여기. 수진이 어머니 가방에서 꺼낸 통장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1층 은행 창구로 간 민준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금과 출금 내역을 확인하려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래 내역 화면에는 매달 규칙적으로 입금되는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금액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입금자명이었습니다. 강태우. 그것은 민준의 친형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거래 내역을 따라 위로 올라갔습니다. 송금은 최근 몇 달이 아니었습니다. 1년, 2년, 3년. 화면을 계속 스크롤하자 10년 전 기록까지 나타났습니다. 10년 동안 형은 장모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총액은 2억 원이 넘어 보였습니다. 민주는 통장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이 왜 장모님께 돈을 보내는 걸까요? 10년 동안이나. 왜 자신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고객님? 은행 직원이 불렀지만 민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민준은 수진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수진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피하고 싶어 하는 듯한, 이미 무언가를 짐작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통장 한 장.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민준의 세계에 균열을 냈습니다. 형과 장모.
10년, 2억 원.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주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요일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이 알지 못했던 진실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였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줘. 형이 어머님께 돈을 보내는 거 알고 있었어?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긴 했어. 근데 정확히는 몰라. 언제부터 알았어? 작년에. 엄마 통장 정리 좀 도와드리다가 우연히 봤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형님이 좀 도와주신다고만 하시더라고. 빌린 돈 갚는 건가 싶었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말하려다가. 혹시 형제간에 오해 생길까봐. 그리고 당신이 형님 일로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됐어.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은 손을 빼지 않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회사에 지각 연락을 하고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형태우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형, 물어볼 게 있어요. 장모님께 왜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민준은 존댓말을 썼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는 형에게 존댓말을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게 뭐 대수야. 동생 장모님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내가 좀 도와드린 거지. 10년 동안요? 2억 넘게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그게 10년 모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나도 형으로서 동생 처가 형편 좀 봐드리는 게 당연하잖아. 뭐가 문제야? 태우는 오히려 민준을 나무랐습니다. 형, 이상해요. 왜 저한테는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숨긴 게 아니라 말할 필요를 못 느낀 거지. 너한테 부담 줄까봐 그냥 내가 조용히 도와드린 거야. 형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민준아, 너 요즘 예민한 거 아니야? 형이 처가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이상해? 전화를 끊은 후에도 민준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의 해명은 논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굳이 숨겨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민준은 과거를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 가족 모임이 떠올랐습니다. 형과 장모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던 모습. 장모님 생신 때 형이 고급 식당을 예약했던 일. 작년 추석에 형이 장모님께 목걸이를 선물했던 장면.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봤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사위가 장모에게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순간들이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민주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후배 김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주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밤마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누운 수진도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사설탐정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 업체가 검색되었습니다.
민주는 후기가 좋은 곳 세 군데를 골랐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을 끄려는 순간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뭐해? 민주는 화면을 재빨리 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잠이 안 와서. 나도 잠이 안 와. 수진이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랑 엄마가.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 2억 원, 숨겨진 송금, 애매한 해명,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그림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봐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첫 번째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허름한 건물 3층이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수 탐정입니다. 전화 주신 분이시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습니다.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장모님 통장에 제 형 이름으로 10년간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통장, 송금, 형의 해명.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탐정은 묵묵히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그쪽입니다. 2주면 됩니다. 민주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2주는 민준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회의 중에도 딴 생각만 했습니다. 상사가 불렀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아빠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민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형과 장모가 함께 웃는 꿈이었습니다. 민주는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깼습니다. 여보, 또 악몽 꿨어? 미안. 깨웠구나. 민주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체중이 3kg 빠졌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민준 씨,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민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박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보고할 게 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수진도 뒤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확실해진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민주는 다시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박 탐정은 두꺼운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고객님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는 동선 기록이었습니다. 태우와 박영희. 10년간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매달 최소 2회에서 3회. 만나는 장소도 다양했습니다. 레스토랑, 카페, 호텔.
호텔은 총 17회 확인됐습니다. 박 탐정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행 기록이었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원도. 함께 다녀온 흔적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첫 번째 사진. 레스토랑 앞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태우가 박영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강공원 벤치.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호텔 로비. 태우의 손이 박영희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장실. 그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화장실에서 변기에 엎드렸습니다. 실제로 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0분쯤 지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박 탐정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민주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고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세요. 가족 문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민주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봉투 안에 서류와 사진들. 이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가족이 무너질 것입니다. 형제가 남남이 될 것입니다. 장모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사무실을 나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3월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만 혼자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내일 오전 10시 형 집으로 갈게요. 꼭 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짓보다는 나았습니다. 민주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진실을 향해, 고통을 향해.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향해서도.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민주는 형이 사는 분당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형수 정미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민준 씨. 무슨 일이야? 민주는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태우가 일어났습니다. 왔냐? 무슨 일인데? 민주는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형, 이거 보세요. 태우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와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10년이에요. 형. 10년 동안 형은 제 장모님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가 사진을 빼앗아 봤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태우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형수가 태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민준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형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민준은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주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어떻게 됐어?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 사실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에 올게.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민주는 차를 몰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수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몰라. 아직은. 나도 믿기지가 않아. 우리 엄마가. 어떻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런 일을 내게. 당신 잘못 아니야. 수진이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민준도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순 없어. 맞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실 위에서. 민준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보였습니다. 당신과 아이들. 그게 내 진짜 가족이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가족. 그게 제일 중요해. 민준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현관은 어떻게 할지, 장모와는 어떻게 할지. 쉬운 결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결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평소처럼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부모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아이들을 재운 후 민준과 수진은 다시 거실에 앉았습니다. 힘들 거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견딜 수 있어. 당신이 있으니까. 수진이 답했습니다. 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민준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빛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라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 민준이 답했습니다. 그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고통스러워도 그 위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신뢰라고. 그리고 그 신뢰는 진실에서 시작된다고.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올 것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12월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태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대전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형수 미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형은 민준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형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박영희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어머니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강유진은 두 아들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이제 형은 없어요.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민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상담사는 인내심 있게 기다려줬습니다. 조금씩 민주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힘든 건요. 과거의 모든 기억이 거짓처럼 느껴져요. 민준이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들의 감정은 진짜였어요. 당신이 느낀 사랑과 행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게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말이 민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천천히 민준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 미나와 주말마다 공원에 갔습니다. 자전거를 탔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수진과 민준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나누지 않았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서로의 두려움과 불안, 꿈과 희망,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여보, 고마워.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밝혀줘서. 나도 고마워. 내가 내 편이 되어줘서. 민준이 답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한 거야. 진실 위해서. 수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대가족이 모였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민준 가족 넷만 조용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아이들과 함께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민수가 별 장식을 꼭대기에 달았습니다. 미나가 박수를 쳤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민준과 수진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트리의 불빛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행복해?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민준이 답했습니다. 나도. 수진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여보, 알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낯설어지는 거더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우리는 달라. 우리는 진실 위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어두운 세상을 덮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실과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낯설 수 있지만 그 낯설음을 견디고 나면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을.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끔 밤에 깨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형과 장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는 알았습니다. 치유는 망각이 아니라 수용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 민준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세상을 새하얗게 덮으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고통이 와도 배신을 당해도 결국 시간은 흐르고 새로운 계절이 온다고. 그리고 그 계절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